네, 유튜브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입니다.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섬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깨알 같은 박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명훈 작가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쪽 K콘 토크가 네. 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제일 핫한 프로그램이라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출 시간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정치에 지친 분들이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다른 맛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보던 토크 중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일주일 내내 시사 관련된 그 똑같은 얼굴들만 보다가 좀 새로운 조합을 신선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은 송섬희 아나운서 다 듣고 욕은 김성수 평론가 다 먹고 저는 뭐 그냥 업적으로 껴있는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댓글들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 댓글 다 읽어보거든요. 나 상처받을까봐 네. 형님 욕한 건 많이 잘랐어. 어쩐지 정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저는 왜 이렇게 댓글들이 다 긍정적이지? 이랬는데 대부분 그 많은 댓글들이 송섬이 아나운서 거기 가지 마라. 상 꼰대들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못 봤는데? 네, 그래서 내가 바로바로 네. 저는 실시간 감시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바로바로 지우고 있습니다. 네. 하나 남았던데요? 부장님들 회식 자리에 간 거냐? 아, 진짜 그거 공감되더라. 내가 보다가 저 댓글 보고 빵 터졌어요. 진짜 부장님 회식 자리에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지만 그걸 분위기를 계속 띄워보려고 하는 이게 그런. 우리가 너무 우리 둘이서 흑백 논리로만 이 드라마 작품을 조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송섬희 아나운서한테 한 번도 평을 안 물어봤어요. 맞아.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섬희 아나운서의 의견도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골고루 해야 되는데 둘이서 멱살만 안 잡았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긴장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좀 소외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에요. 전 너무 좋던데? 그럼 그거만 우리 있어도 웃겨요. 오늘 첫 번째 그 소감 있잖아요. 총평. 요거 우리 송 아나운서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1,000원짜리 변호사가 어떠셨어요? 1,000원짜리 변호사요? 네. 남국민으로 시작해서 네. 작가들로 끝난 이상한 드라마. 저는 분명히 남국민을 보러 드라마를 예. 보기 시작했는데 예. 끝날 때쯤에는 그냥 작가들 이슈에 다 묻혀버린 것 같아요. 그냥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 전문 드라마는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단 이제 뭐 법에 대한 정의 구현의 문제에서도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 같이 법치주의가 안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이런 드라마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외국 그 미드에서 법 관련 드라마 좀 많이 봅니다. 슈츠 이런 거 보셨어요? 슈츠 다 봤죠. 너무 재밌어. 그 슈츠에 나오는 대학생이 저랑 비슷한 어머. 현재형의 마이클? 마이클이 이제 제 스타일인 거거든요. 나 진짜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뭐 저스티스 같은 것도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사실 이건 저스티스하고 처음에 비슷한 느낌을 갖고 맞아요. 접근을 해서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게 개연성이라든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맞아요. 예, 마치 홍길동 그 무협모를 보는 것처럼 실질적인 해소가 안 되는 거를 가능한 것처럼 그려내는 일종의 법률판 소년탐정 코난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드라마의 강점이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법치가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잖아요. 깔고 자기 스스로가 법치를 구현하던 검사가 다 때려치고 거기 와 있을 때부터 이거는 법을 얘기하지만 이 나라가 법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좋았어, 처음에. 그런 접근이 나는, 야, 그래, 맞아.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볼까? 그런데 그걸 만화로 풀어버리대?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법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특히나 예. 대형 로펌 아닌 일반 변호사들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열악하고 벌이가 안 되고 실제적으로 힘이 없는지에 대한 현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드라마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제가 웬만하면은 다 칭찬을 갖다 많이 하는데 네.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옳았다고도 봐요, 심지어.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만화식으로 풀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통쾌감을 갖다가 준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허탈함을 주게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자, 갑지라는 정말 상무 네. 죽여버리고 싶죠. 그렇지만 그 갑지라는 상무가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는 그 어떤 법적인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구멍을 이제 어떻게 메꿀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보다 더 갑질하는 그 회장한테 가가지고 회장의 보석을 시켜준다는 그런 전제로 그것도 빙고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게 사실은 참 그렇게 웃고 즐길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 드라마가 아니라 약간 스팅 같은 사기 드라마 같은 네. 느낌인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맞아요. 천지훈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기꾼 어떤 꼼수. 꼼수 맞아. 꼼수로 해갖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역시 법보단 주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예전에 환생한 변호사 이중기가 했었던 그런 드라마라든지 옛날에 보아라가 나왔던 미스 한무라비 그건 판사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오히려 더 그렇죠.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 안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한 8개, 9개 정도의 사건들이 해결이 되는데 네. 다 개연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볼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드라마는 아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15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의 법과 변호사 또는 법조 체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판타지를 떠나서 만화에 좀 기댄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특히 뒤로 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점점 더 코믹스러워지다가 그렇죠.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첫 회는요 시청률이 무려 8%였어요. 뭐 남국민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그렇죠. 시작을 남국민 했습니다. 빨이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4회차에 전국 시청률 15%. 이 정도면 진짜 대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기 종영을 또 했어요. 그렇죠. 원래 14부가 내정이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12회로 끝나면서 원래 주말 금토인가요? 이렇게 방송이 됐었거든요. 금토인가 토요일인가 이렇게 방송이 두 번 방송이 되다가 금토 됐네요. 그런데 금요일만 방송하고 토요일 날 안 해. 토요일 날 한국 시리즈 보여줘. 저 왜 저러는 거야 그랬어. 갑자기. 그랬더니 작가하고 제작사하고 싸움이 난 거죠. 쉽게 말해서 쪽대본을 막 서로 날리면서 주고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상적인 촬영 진행이나 편집을 할 시간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밝히고 억지로 한참 재밌을 시즌에 한 3주를 그런 식으로 정체를 해버리니까 뭐 그게 연결성도 떨어졌습니다만 그게 개연성도 떨어졌습니다만 뭐 소비자들의 실망이 확 커져버린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PL을 너무 강요를 해서 심한 PPL을 강요해서 그래서 대본을 PPL 때문에 고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네. 이게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특히 이 드라마와 관련돼 있는 연예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정말 핀트에 벗어난 기사들 많이 써요. 그 중에서 하나가 넷플릭스 망국론, 넷플릭스 악마론 이거 쓰는 애들은 진짜 기본을 모르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네. 드라마 제작 관행을 갖다가 뜯어 고쳤거든. 와가지고 돈을 막 흔들면서 자 좋은 작품 있으면 내가 니네들이 쓰고 정리해 놓은 제작비에다가 10% 붙여줄게.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너무 맞아. 오징어 게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네. 125억 줄게 그랬는데 야 150억 갖고 해. 그래서 25조를 벌어버린 그렇죠. 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드라마 관행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그 전까지 어땠냐면요. SBS가 대표적인데요. 제작비가 100억 듭니다. 그러면 내가 60억 줄 테니까 나머지 알아서 해. 사실은 싫어? 그럼 50억으로 깎을까? 사실은 PPL로 밀어.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PPL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그 출연 배우들 있잖아. 요 프로덕션에서 다 뽑았어. 요런 거죠. 그러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TVN이 조금 개선했어요. TVN은 80%는 줄게. 80%는 줄게. 20%는 알아서 해. 이런 거였어요. 조금 나은 돈. 조금 나아졌죠. 근데 80%가 어디야? 이러고 갖다 줬거든. 그래서 TVN이 사실 제일 먼저 기획안 갖다 준 데가 됐다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와서 110%, 120%를 주니까 당연히 넷플릭스에 제일 먼저 갖다 주고 20%를 갖다가 고정이익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실패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이 그 컨텐츠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그런 그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1,000원짜리 변호사는 심지어 자기네 회사에, 자기네 그 방송사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자회사한테 70%만 줄 테니 나머지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그 자회사가 그 PPL 구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명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찜닭이야, 파스타야. 이게 실제로 레알 우리가 봤어. 광고 그걸 카피야. 아유.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운 드라마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여기서 SBS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이번에 남국민이 이걸 선택해 준 건 SBS 대상을 2년 연속 탓한 의리가 있어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브리그 있었고 검은 태양 있었고 이번에 할 때만 하더라도 의욕이 대단했었다고. 그럼요. 20% 넘기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투입이 됐는데 그 초반에는 뭐 무난하게 잘 나갔어요. 근데 한 6, 7화? 근데 진짜로 본격적인 서사가 드라마의 서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아 커피는 역시 뭐지 이거를 시키고 있으니까 제일 정말 민망했던 게 찜닭이야, 파스타야. 근데 배우들도 현타 왔을 것 같아요. 현타가 왔더라고. 연기를 하는데 현타가 왔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가 선글라스 아닙니까? 선글라스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또 자기 약혼녀를 죽인 사람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김병헌의 삭각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선글라스를 끼고 찜닭이야 파스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운 드라마로 마감을 짓고 말았고요. 네. 이제 다시는 남국민이라는 배우를 이런 국내 그 프로덕션에서 진행하는 그 방송 안에서는 못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진짜. 배우들도 기피하겠죠, 이제. 네, 이제 이런 식의 제작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본이 좋더라도 네. 참여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 소방서역 경찰서가 지금 1,000원짜리 변호사 다음 후속작인데 이것도 대본이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들다가 PD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SBS라고 하는 방송사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되고 그거를 써야 됩니다, 기자들이. 안 써. 뭘 받은 거야, 다들? 어? 자, 언론사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방송사에서 PPL을 강요하고 또 성과를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PD가 견디다 못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11월 9일 날 그 사인을 밝혔어요.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기사는 제대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작품도 정말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첫 장면서부터 보면은 뭐 그 불 나고 불난데 뛰어 들어가고 그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고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여주인공 연기 보고 이것 끝났구나 했는데 저 드라마. 하여튼 다음번에 네. 또 저걸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상태의 관행 깨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넷플릭스를 응원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의 드라마 환경을 확실하게 바꿔놓고 지상파들이 정말 제대로 그 계약 관행을 갖다 깨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놔야 네. 그래야 이제 우리들에게 미래가 있다. 계속 작품을 갖다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었는데 작가가 쓴 대본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좋은 편이었어요. 이 드라마가 원래 2015년에 SBS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2016년에 드라마 제작을 준비했었죠. 예. 물론 중간에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 작가가 굉장히 독특한 작가인데 최수진 작가인데요.
그 동생, 친남동생이 최창원 작가인가 그래요. 그래서 남매가 쓰는 거야, 같이. 작가 남매. 작가 남매가. 그래서 굉장히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는 그런 커플로 알려져 있어요. 이 최수진 작가 처음에 데뷔는 사랑해라고 그 허영만 만화 아시죠? 말랑말랑한 이제 네. 로코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작품이 시티헌터라고요. 완전히 장르물인데 코믹하지만 그야말로 그 복수도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제일 액션도 좋아하는 들어가 일본 있고. 만화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네. 시티헌터. 그런데 그걸로 히트를 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차기작을 아주 그냥 야심차게 SBS 공모, 그것도 그 정말 SBS에서 매년 하는 공모가 아니라 제대로 된 드라마를 갖다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좀 대형 공모에서 최우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동네 변호사 조드루라고 하는 그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게 KBS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표절했다 이거야. 그래서 표절 시비가 났는데 나중에 났던 그 서로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갈등이 봉합이 됐어요. 갈등이 봉합은 되긴 했지만 큰 상처를 입고 6년간 묵혀놨던 거고 이게 남국민이 아니었으면 부활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이제 뭐 표절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이 드라마하고 어느 정도 모티브가 맞는 미국 드라마를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예요?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 이거는 못 들어봤어. 멘탈리스트. 멘탈리스트가 뭐냐면 심리학자예요. 예. 심리학자인데 아내가 이제 연쇄살인범한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경찰이랑 같이 그 옵저버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문제도 수사를 하면서 그 매번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단서들을 주는 그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물인 거죠. 근데 심리적인, 그러니까 심리학자로서의 그 식견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해결하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딱 남궁미랑 똑같아요. 아, 이렇게 코믹이야? 코믹이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아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깜짝 놀랄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드라마 장르가 있거든요. 야, 그 심리학자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럴듯하네. 이거는 그죠? 변호사잖아. 검사 출신에. 그러니까 또 격차가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성들을 발휘해가지고 전혀 일반적인 수사를 하는 형사들에 비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는 이제 사건들을 정리하는 게 나는 그 컨셉을 어느 정도 차용을 했다고 봐요. 여기에서 가장 차용을 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수사 도울 때는 말하자면 그 티가 안 나요. 그냥 장난스럽고 그냥 천재적인 네. 뭐 발상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지만 자기 아내 죽인 연쇄살인범 쫓는 부분 안에서는 엄청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비폭력적인 사람인데 좀 뭐 살인도 불사하려고 하는 막 그런 이중적인 면이 보이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아버지 죽음 이후에 네. 아버지 죽음에 대한 걸 풀라고 할 때 그러다 약혼자가 살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멘탈이 무너지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봤던 멘탈리스트의 주인공하고 좀 비슷했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요런 포맷은 차용을 하되 이거를 약간 변호사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고 드라마를 쭉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계속 시즌제가 바뀌어가지만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외부적인 사건과 본인 사건을 겹쳐가면서 하나씩 동시에 해결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게 복합적인 내러티브지. 근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뜬금없이 장난스럽던 이 천 변호사가 7편 이후에 과거 회상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진지하고 그걸 해결하는 걸로 모든 극중의 사건들이 몰아가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건 뭔가 대본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1편만 하고 끝나겠다는 건데 그렇지.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본연의 사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비자금 사건에 대한 건 조금씩 실마리는 해결해 갈지언정 앞으로 시즌2, 시즌4에 가갖고도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 네. 끝까지 그걸 찾아가야 되거든. 요 비슷한 구조가 옛날에 CSI 그 시즌 오프 시리즈 안에서도 나와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람 내장에다가 막 장난치는 연쇄살인마를 쫓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지만 계속 놓치고 그런 것들이 다음 시리즈로 이어지는 어떤 연관관계를 만들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 이 드라마는 굉장히 길게 보고 시즌을 길게 보고 기획한 건데 7편 이후에 작가가 야 이거 그냥 이번에 끝내버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본을 대폭 수정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진행과 결론으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작가의 입장으로서 그런 그래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작품은 7편 전과 7편 후가 나뉘어요, 진짜. 그래서 시청률도 보면은 그 4회차가 제일 높고 네, 15%. 그리고 5회, 6회로 가면서 떨어지죠. 덜컥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청률이 참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정말 정확하게 그 진실을 갖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 8회 가서 뚝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래서 최종 그 시청률이 15.2%로 마무리되는 최고 시청률 찍으면서 마무리되는 건데 그만큼 내러티브 자체의 부침이 굉장히 심했고 애초에 만들어 놨던 그 구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성수 평론가님의 평론이 내러티브로 시작해서 내러티브로 끝난다고. 아니 근데 그 내러티브 중독자. 실제로 그 제가 전공했던 게 그 내러티브 시어리를 갖다 전공을 정말요? 했고요. 그래서 모든 그 컨텐츠들은 다 내러티브가 있다. 심지어 뉴스 컨텐츠 같은 경우도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러티브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이 1,000원짜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가 나중에는 모호해졌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파는 그 검사로서의 그 본질하고 그 다음에 개인 그 애인의 복수를 위해서 살인자를 잡아넣기 위한 무모한 어떤 그 수사를 또는 자기 몸을 드는 함정 수사를 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게 겹쳐지지가 맞아요. 않거든.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살인죄로 걸어가지고 네. 비자금을 틀어서 특검을 해갖고 예. 재벌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감옥에 보냈단 말이야. 예. 근데 이거를 3개월 후로 끝내버린다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이거에다 올인을 해줬어야 돼. 시청자들을 미치게 만들려 그러면 비자금을 어떻게 파는 거고 이런 건 얼마나 형을 때리고 이걸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구속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이미 정치자금 얘기가 7화에 딱 나오는 순간 야, 이 드라마는 볼 거 없구나라는 게 그냥 그 시청자들한테 보여진 거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로 끝나요. 아무것도 살인죄를 자백받은 거 몰래카메라 이거 말고는 정치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이라든지 처벌 방향 누가 어떻게 연루돼갖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갈 자기 친아버지를 죽였는가 자살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개연성이 전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법을 전혀 모르는 작가 같아 마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하는 게 남국민이 특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생각해봐.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특검이 됩니까? 본인이 아무리 그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해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약혼녀를 죽인 사람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밝혀내요? 그러니까 깊이 1순위가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진짜 이 드라마는 골 때린 게 정치가 없어.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이 없어. 입법부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 심지어 검사도 어. 그 로펌하는 아버지 따라다니는 똘마니 검사만 한두 명 보이지 네.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나 경찰이 전혀 보이질 않아. 분명히 국회의원이 있잖아. 국회의원으로서 아버지가 의원이 돼가지고 그 의원한테 로비를 했대잖아. 근데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없어. 어느 순간부터 거세돼 있어. 허수아비. 아,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하면은 그 이야기가 잘 직조될 때 촘촘하게 되기가 어렵고 다양한 그런 입체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서로를 방해하고 서로가 또 터주고 이러면서 구멍도 생기고 이래야지 그걸 쪼아가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냥 작가가 어느 날 아유 끝내자 확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이 좀 있어서 1,000원짜리 변호사가 애초에 기대를 하고 막 사람들이 재밌게 봤을 때의 그 기대를 여지없이 7화차 이후서부터 무너뜨린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 내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그럼 이 드라마의 제목이잖아요. 또 1,000원짜리 변호사 수임료를 1,000원만 받는다. 이것부터가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매우 현실성이 있는 드라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현실성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원래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뭐 보상 관계라든지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소송 금액이 큰 경우에는 1,000원으로 저기 계약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겨서 나중에 성공 보수로 찾아가는 돈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렸어야지.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를 많이 타는 아주 사회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걸려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전부 변호사나 법인들이 무료로 일단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겨서 거기서 몽땅 뜯어내갖고 나눠가는 거거든. 그건 몰랐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수임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재벌들 법인세 소송이나 뭐 이런 네. 것들 같은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법제도 하에서는 그런 걸 해내기 위해서는 김앤장 아니면 태평양 아니면 뭐 이런 그 로펌의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비력이 그게 작용해야지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법과 증거로 싸우지 않아요. 판사와 검사 간에 서로 끈끈한 인간관계, 인맥관계로 이걸 해결하기 때문에 그 인맥관계에 대한 보증금으로 엄청난 수임료를 선불로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란 네.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그- 로펌이랑 검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더 그 집중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변호사. 그러면서 1,000원의 수임료로 일단 수임을 하는 그런 변호사.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징성이 확실하잖아요. 1,000원이라고 하는 단위는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100원이나 500원은 화폐 구실을 잘 못해요. 네. 근데 1,000원은 확실하게 화폐 구실 하거든요. 그리고 남국민이 그 얘기를 합니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장면을 또 굳이 집어넣어. 그거는 작가가 이 1,000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말로 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설명충이라고 네, 하죠. 설명충이 돼버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화폐 단위 중에서 뭐 미국으로 치면은 1달러, 우리로 치면은 1,000원. 네. 이 1,000원이 갖고 있는 소중함을. 그래서 아이가 꼬깃꼬깃 이렇게 저금통에서 빼온 1,000원으로도 수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갖다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정말 코믹한 상황을 만드는 도구 정도로 1,000원을 사용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내러티브가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네. 아이가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1,000원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1,000원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걸 잘 활용해서 수임료도 적절하게 또 받아요. 나중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법체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 보여줬으면은 그거 자체도 통쾌한 거거든요. 야, 이런 변호사들을 좀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제기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개도 구럭도 다 놓쳤다, 이런 그렇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는 게 어디 나가가지고 물론 대접을 뭐 받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변두리 변호사 또는 개인 개업한 변호사 명함 갖고 어디 가봐야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저 어릴 땐 변호사가 정말 대단한 직업이었는데 커서 보니까 변호사가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많아졌어.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코믹한 상황 하에서 왜냐면 이건 이제 일본에도 이 비슷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일본 그 법정 영화 드라마 중에 사채업자가 왔단 말이야. 요건 전형적으로 일본에서 본 에피소드예요.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불법 사채를 통해 갖고 돈을 1억을 요구를 해. 그래서 그 사람 그거를 1,000원 받고 해결해 주기로 하고 결국 가가지고 사채업자의 사건을 해결해 주고 수임료를 1억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갚아주고 500만 원을 이제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일본에 있는 그 변호사 영화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현실적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것마저도 줘버려. 그러니까 남국민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결국 저런 현실적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아버지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받은 비자금을 응. 전부 숨겨놓고 응. 말하자면 떨어질 때 응. 자살하기 전에 남국민한테 살짝 준 거야. 그렇지. 너 이 돈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게 아니면 이게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라도 만들어줬으면 오히려
동기가 명확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는 있지. 아버지도 죽이고 약혼녀도 죽였는데 동기가 불명확해. 복수극인데. 복수극인데 동기가 불명확한 거야. 그리고 그 동기가 갑자기 7회 이후에 나타나. 그리고 칼 들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여. 그리고 나중에 얘를 이제 법에 쳐놓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뭐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실컷 두들겨 맞고 결국 나중에 체포영장 들고 가서 구속시킨 걸로만 복수가 끝나. 난 그렇게 할 거면 지난번 그 리멤버처럼 어렵게 복수하면 안 하네? 더군다나 싸움도 총무업자보다 잘해요. 살인 총무업자보다 얘가 더 잘한다니까? 네. 머리도 엄청 좋아요, 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미련하게 처리를 하면서 준법 정신이 투철한 방법으로 사회 정의를 해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는 싸움 못 합니다. 검사는 그냥 시험 한번 잘 본 그런 인간이에요. 검사 중에 제일 싸움 잘한 사람이 지난번 드라마에 이준기예요. 이준기 같이 그렇게 싸움 잘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정말 검사는 지 봐주는 끈만 떨어지면요, 그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상식으로 탑재하고 좀 그 작품들을 갖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있고, 어쨌든 이번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던 그것도 초반에 한 4회까지는 굉장히 쫀쫀하게 가던 드라마가 갑자기 5회에서부터 갈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고 7회 이후서부터는 진짜 저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이 책임을 갖다 규명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이 최수진, 최창원 작가가 뭐 피고인 같을 때는요, 굉장히 또 촘촘한 그런 그 법률의 빈 구석을 이용해가지고 그 복수극을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못 만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장르물을 나왔어. 비스무리한 영화는 내가 그러니까 딴 데서 다 봤어. 장르상으로. 장르물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두 분 다 남궁민의 연기만큼은 조금 괜찮았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남궁민이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해요. 남궁민이 초반에 4회차까지는 코미디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연기 정말 코미디는 잘하죠. 코믹스럽 계속 코미디가 아니에요. 목소리를 갑자기 뭐 변화시키고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고 이래서 코미디가 아니라 상황이 코믹적인 상황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느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어카를 갖고 그 상무의 앞범버를 때리는 그 장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근데 그런 장면이 코믹한 상황을 만들어서 웃음을 갖다 터뜨리게 하는, 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강자를 엿먹이면서 그 통쾌감을 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웃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것은 배우로서 확실한 웃음에 대한 자기의 소신이 있다는 건데, 근데 나중에 가서는 윙크하고 뭐 갑자기 이상한 그 한강 안에 밤섬에 가가지고 뭐 오리배 타고, 이건 억지야. 이거는 그 코미디가 아니에요. 나는 그 중고차 사기 편에서 네. 그 서민혁 검사 불러가지고 중고차 파는 그 연기를 서민혁이하고 이제 둘이 짬을 맞춰서 하는데 네. 이걸 코미디라고 하고 있나? 이게 어느 부분이 웃긴다고 생각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촬영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남궁민 배우가 이번 작품 안에서 불쌍해 보였어. 맞아요. 뭐냐면 난 남궁민이라는 배우를 작품으로서 좋아한 거는 스토브리그였는데, 스토브리그가 너무 스토리가 뭐랄까 좀 답답하죠. 답답해가지고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남궁민 짤만 도는 거야, 유튜브에. 남궁민의 그 멘트 짤만 네. 도는데, 그 멘트를 할 때 남궁민의 표정, 네. 그건 진짜 단장이 돼 있는 그 표정을 본 거야. 근데 내가 또 이거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단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 남궁민이라는 배우는 저게 완벽하게 몰입할 줄 아는 배우구나는 맞아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내가 남궁민을 좋아하게 된 거는 나 홀로 산다에 출연했을 때. 나올로 합니다. 거기에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에서 나 혼자 출연했는데, 예능. 거기에서 이제 집에 혼자 사는데 아침에 밖을 나가려고 머리를 하는데
드라이를 1시간을 머리를 말려가지고 드라이를 해갖고 이걸 자연스럽게 펴지기 위해서 이 그 소파에 기대고 30분 이렇게 누워서 말려요. 그리고 거기에 왁싱을 해갖고 그 세팅을 하고 나가더라고. 그러면 그동안의 작품에서 지금 이제 저 머리 같은 건데 작품에서 보여주는 캐릭터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진짜 혼신의 열정을 넣어갖고 완벽하게 그 사람으로 빙의해갖고 연기하는 그런 연기자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연기자의 캐릭터가 그 배역마다 다르니까 어떤 게 이 사람의 모습인지 모르는 거야. 처음에 무슨 걸그룹하고 공심인가 하는 애하고 그 로맨스 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냥 연기력이 모자란 배우인 줄 알았었는데 잘생긴 배우. 잘생기기만 하고 연기력이 모자란 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캐릭터에 맞춰서 그 완벽한 걸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코믹 연기를 1, 2, 3편을 할 때는 저 코믹 안에 페이소스가 있다. 있었어요. 저 사람이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다른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7, 8에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는 망해버려라는 캐릭터로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를 던져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예전에 남궁민에서 보여준 진실한 성의가 진짜로 7, 8, 9에 끝까지 안 보였어. 이거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도 남궁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7, 8, 9회에서 비애가 느껴졌거든요. 그렇지. 근데 애쓰고 있는 게 보이지만 이게 너무 빗상한 거지. 이게 뭐냐면 봐봐요. 중간중간에 남궁민이 2번 사라져요. 2번 사라지는 게 왜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해결이 안 되니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작가하고 배우가 합의를 했다고 봐요. 중간에 떠나는 걸로 처리하자. 캐릭터가 일관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1화서부터 4화까지의 캐릭터가 붕괴되는 것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잠깐 다른 사람이 돼갖고 와야 되는 거야. 뭔가 속세를 떠나던가 뭔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카 딜러 장면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도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꿔서라도 진실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작가도 고민했을 거예요. 11편에서 이제 최종 빌런을 찾았단 말이야. 그렇지. 최종 빌런을 찾아놓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아무런 개연성이 없어. 외국은 아니고 그냥 프랑스 마을.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프랑스 마을로 가는 거예요. 프랑스 마을로 가갖고 1년을 잠적을 해요. 아버지에 대한 증거를 다 찾아놓고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변신하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복수하기 좋은데 그 시기를 던져버리고 돌아와갖고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어차피 망작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망작이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망작이었으면 남궁민이 들여다도 안 봤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처음엔 작가라 써놓은 캐릭터나 그게 종결이나 스냅시스가 그럴듯 했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망쳐버린 거에 대해서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저는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그 제작사는 이 드라마 제작사가 아니라 SBS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대개 이제 드라마 제작의 루틴들을 알려드리면 1화서부터 4화까지는 다 대본이라도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제 투자를 받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4화까지는 아마 남궁민이 보고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4화까지의 캐릭터가 진짜 남궁민이 하고 싶었던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남궁민의 또 다른 면, 정말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천지훈이 있었어요. 그게 멘탈리스트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었다. 자꾸 표절로 몰아가지 마시고. 아니, 표절이 아니라 이게 모티브가 거기에 있다. 맞아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궁민이 만들고 싶어 했던 천지훈, 그게 1화부터 4화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훈이 사라져버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PPL이든 네. 뭐든 그 압박이 들어왔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명들이 좀 적절하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궁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장면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궁민의 그
차기작을 갖다가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남국민은 이걸로 해서는 차기작 안 나옵니다. 네. 아 이쪽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네. 차기작. 차기작은 아마 좋은 진짜 넷플릭스나 디즈니랑 그쪽으로 가야 하지 돼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었는데 리갈 하이라고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포맷이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에, 되셨어요. 또 네. 리메이크 됐었어요. 네. 리가라이. 근데 늘 언제나 그 돈만 밝히는 변호사처럼 보이지만 항상 의뢰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드라마가 시리즈로 이어졌다고 치면 아마 상당히 재밌는 시리즈로 오래 스테디하게 갈 수 있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티 헌터랑 비슷하게 1,000원을 받는 것 같지만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그런 변호사가 나올 줄 알았어. 1,000원을 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가가지고 쇼부를 까든가 뭐 하든가 거기서 발견해놓은 뭘 갖고 다른 걸 만들어서 털든가 이러면 셜록 홈즈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1화부터 4화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상무한테 돈을 물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회사 찾아가고 이럴 때는 뭔가 그런 게 벌어질 줄 알았는데 가서 빙고하고 앉았어. 그래서 나는 이게 약간 그 배트맨류의 어떤 그런 맞아. 느낌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 진짜 천원 변호사지만 재산은 1,000억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돈의 힘이니까 앞에서 어려운 사람을 법적으로 뒀지만 뒷배경으로 그걸 조지는 거예요. 배트맨이 싸움을 잘해갖고 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부자라서 사건 해결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졸라 가난한 배트맨보다는 졸라 가난한 슈퍼맨보다는 육체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돈질과 법률과 뭐 과학기술로. 과학기술과 이런 걸로 말하자면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무기들로 무장한 배트맨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법조계 배트맨 같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평범한 가운데에서 너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너무 똘끼 있는 짓을 하는 개연성이 없는 캐릭터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배우한테도 많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솔직히 망가진 데 대해서는. 저는 그 백마리 역도 너무 아까워요. 그 백마리하고 최대환 씨가 했던 서민역 네. 그리고 이제 공민정 배우가 했던 그 또 여자 검사역 그것도 배역 이름을 지금 나예진. 까먹었네. 나예진. 네. 이분들이 연기로는 정말 반짝반짝한 재능들을 다 보여줬는데 다 이상하게 소비가 돼버렸어. 그게 정말 통탄할 그 일이에요. 최대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에 완전히 물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써버리고 마나? 그리고 진짜 이 선민혁 검사가 지금 이제 이 백마리한테 이제 대쉬하는 장면. 대쉬하면서 뭐 이제 반지 사고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는 진짜 그 자체로 그 로맨스 코미디를 해도 될 만큼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는 연기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아래는 뭐 하나도 시원하게 된 게 없어. 그러니까 로맨스도 시원찮은 거야. 키스씬 하나가 없잖아. 네. 있었어요. 저 약혼녀하고는. 그거는 이청아 씨. 이청아 씨하고 약혼녀하고 그거는 뭐 키스씬보다는 빗길에 누워있는 게 더 낭만적이긴 했는데 나는 이제 이 백마리 역으로 나온 이 주인공이 벌써 세 번째 한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 남국민하고. 근데 이런 배우들, 이쁜 배우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내가 양아치인데 노출이 제대로 있기를 하나, 로맨스가 제대로 있기를 하나, 도대체 왜 쓴 거야? 클로즈업을 왜 잡어? 그래도 중간에 드레스 입은 컷 있긴 있었잖아요. 백마리 씨. 근데 김지은 씨의 그 장점들은 충분히 그래도 보여줬어요. 네. 김지은이 순간순간에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배우고 그리고 그 리액션의 진정성으로 그러니까 이 남국민하고 같이 붙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공들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검은 태양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배우 누구야? 그러면서 다시금 눈 씻고 봤던 그런 배우가 김지은인데 이번에도 캐릭터가 조금만 더 받쳐줬더라면 그러면 훨씬 더 존재감을 갖다 내뿜는 백마리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엉뚱한 표정과 그리고 그 아주 부티 넘치는 그런 패션과 그리고 따박따박 그 논리적으로 덤벼드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남국민한테 밀리게 되는 그런 논리력 이런 걸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배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아, 이쁜 배우는 이쁜 만큼 이게 뭔가 좀 그 멜로 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멜로 연기자는 송혜교 씨가 아닌가. 네.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예. 아니 그 정도의 어떤 이게 똑같은 거야. 리액션 좋잖아요. 아유 눈앞에서 저 약혼녀가 죽었는데 그 설정 앞에서 어떻게 거기다 들이밉니까? 그런 거야? 그럼요. 나만 그러니까 쓰레기인 거야? 이게 지금 내러티브가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안 받아주잖아. 너무 들이대지도 않고. 그게 들이대고 싶어도 그게 인간으로서는 못하게 되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들이대라 그래? 아니 저렇게 이쁜 컷을 많이 만들어내는데도 키스신 한 번이 없는 이런 정말 주인공 소비는 너무 아깝다. 예. 진짜.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캐릭터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이제 조금 이 드라마가 결말은 좀 아쉬울지언정 가지고 있는 어쨌든 상징성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 얘기해 주셨어요. 1,000원. 뭐 그 아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1,000원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000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극대화시키는 내러티브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그런 송 작가의 정말 엄청난 그 망언까지 이렇게 끌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어떻게 작품에 이데올로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일관되지 않더라. 일관되지 않더라.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내용과 결말보다 제목이 제일 거창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드라마가 처음에 구상된 건 작가가 글을 쓴 게 2015년이라고. 맞아요. 네. 지금부터 벌써 7년 전이야. 까마득한 옛날이지. 좋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그때는 법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 법이 공평하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혜택이 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정말 작은 법의 행복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서 구해주고 갑질하는 상사한테서 그때 박근혜 구해주고 때였는데 아니 이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 후로 박근혜 탄핵이 터지고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대란이 터지고 나서 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 서민들이 바라보던 게 옛날처럼 그런 조그마한 걸 해결해 주는 게 법이 아니고 거대한 비리하고 엮여져 있고 로펌들이 가진 권력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수백억이 뭐야 수천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만 주면 일본 놈들 편에 서 갖고 정부랑 싸워가지고 이겨주는 이런 걸 하는 게 법이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 사이에 깨달아 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가 그때 기대했던 말캉말캉한 법에 있어서의 효용성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나오면 대의적으로 동의가 안 돼. 일단 법조인이라고 치면 변호사고 검사고 판사고 다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내재적인 분노가 있어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저런 걸 하더라도 결국 큰 것 자기 아버지 죽음하고 연관된 비자금 건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업 소송들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 뭐 향장신성 마약 네. 유통을 뭐 푼다는 등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 하잖아. 대기업 감세해줘 버리고 회장들 풀어줘 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과오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안 받게끔 하겠다는 데까지 나와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평등, 법에 있어서의 어떤 효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드라마가 서민한테 얼마나 먹히겠냐고. 이 나라 안에서 지금 이런 불법한 나라 안에서 이 드라마가 말랑말랑하게 느껴진다는 사람은 사실은 현실 정치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네. 그냥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남궁민 얼굴만 보고 야 저 배우 피부 너무 좋다 이러고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거를 현실적인 드라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법에 대한 이해가 드라마와 현실성이 너무 다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한 키워드 또 한 가지가 또 법이기도 맞아요. 해요. 법이 이 드라마에서는 응분의 대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그러니까요. 인과응보 이런 걸까요 그냥? 인과응보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근데 인과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잖아, 이 나라가. 그러면 그 더욱더 역설적으로 그 인과응보를 강조해 줄 수 있는 아주 정말 파격적이고도 반전 넘치는 그런 내러티브가 전제가 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과응보는 그냥 당위로만 있어. 그리고 인과응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설명을 해. 그리고 상황 속에서는 그 인과응보를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으로 그 구현해내다 버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몸을 던져서 죽음을 각오하고 찍어오는 그 장면은 작은 아씨들에서 이미 봤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강력히 의심되는 건 7화 이후에 다시 쓴 거야. 그렇잖아요. 다시 썼어. 뭔가 작품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게 다음 속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다음 작가가 누가 오더라도 이러한 거하고 전혀 다른 작품을 쓸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빨리 끝내버리려고. 원작자의 말뚝이 아니었냐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명확하게 제시했던 키워드도 나중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냥 당위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 그게 제일 슬프거든요. 그게 좀 있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진검승부라고. 네. 네? 거기에 진검승부야말로 진짜 네. 아주 찐득찐득하게 가고 있죠. 진검승부에서 이제 패기 넘치는 똘끼 검사 하나가 거대 로펌의 배우 김앤장의 대표를 잡아 쳐넣는 거에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의 내러티브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적 그 주인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각자의 캐릭터라든지 연기력이라든지 어떤 그 에피소드의 구성 같은 것들을 보면 이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 투자 자금도 얼마 안 들인 것 같아. 전체적인 제작 비용도 더 적게 잡은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런 쪽이 더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진검승부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 드라마를 하면서 네. 이 양쪽에 드러났던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또라이 변호사고 하나는 또라이 검사의 얘기였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둘 다 진부한 거야. 진짜 저걸로 정의 구현을 했나? 천지훈은 행복했을까요? 진짜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풀고 그리고 약혼자의 죽음에 대한 어떤 심적 위로를 얻어냈을까요? 아버지가 부족해. 억울하진 않죠. 아버지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진일보한 데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는 과정 중에 전화를 받잖아요. 아직도 안 떨어졌냐고 전화하는.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아버지가 압박을 통해 가지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원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놓고 비자금을 파지만 누구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서 변호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역으로 안에 있는 검사의 힘을 얻어갖고 변호사인 입장에서 그걸 뒤집고 나중에 특검까지 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했다? 그게 안 되지. 택도 없는 논리가 그게 안 나타나는 되니까 거지. 최대혁이를 그러니까 서민혁을 갑자기 거기다 박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심지어는 나중에 변호사로 나온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검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대사가 이거였어. 검다라는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참 이 최대한 배우가 아까웠다. 이런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아쉬움만 남은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시 원래 최대한 배우가 악역에 네. 그러니까 법조계 안에서 어떻게든 천변을 막아내는 악역을 할 사람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7편 이후에 갑자기 네. 선한 쪽에 서버렸어요. 그렇지. 이것도 작가가 뭔가를 뒤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이 사람이 선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야. 아니었지. 그리고 선해져서도 안 돼. 응. 그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법무법인을 해야 되고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고 이런 애가 갑자기 여자도 못 얻고 지위도 못 얻고 우정도 못 얻는데 근데 정신은 정의로워져.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정의로워져. 근데 정의로워져 버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드라마는 4부작까지만 보고 버려야 된다. 나머지 8편을 그냥 버려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뒤끝 찜찜하지 않게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 작가님은 4편까지 보라고 하시고요. 김석수 평론가님은 7편까지는 봐도 된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조금 더 보셔도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 배우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를 꼭 봐라. 그래서 외압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내러티브가 흔들리게 되는지를 기억하라. 교재로 쓰기 딱 좋다. 예. 다시는 예, 우리 폭망하는 드라마의 교재로 쓰기에 좋은 사례였다. 전반적으로. 외압을 받으면 콘텐츠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총평은 여기서 평론은 여기서 마칠 텐데 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아무도 이 방송을 보고 1,000원짜리 변호사를 보지 않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좀 저는 진짜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1,000원짜리 변호사가 마지막에 15.2%로 끝냈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한 그 기대감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기대감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좀 보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키워드를 잡았던 게 1,000원, 그 다음에 인과응보 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뛰고 있을 때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철학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지금 남궁빈은 사실은 굉장히 끝이 보이는 선택을 늘 검사 때는 했어요. 파가지고 그래서 범죄자를 잡고 누구든지 명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선택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버지를 죽이게 됐다고. 그리고 자기 약혼녀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나와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훨씬 더 그 어떤 과정 중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대형 로펌, 100 로펌에 그 대표도 그런 선택을 마지막에 하게끔 되고 100마리도 그런 선택으로 막 오고 서민혁도 막 그런 선택으로 오게끔 하기에는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이게 거기에 있었던 공범들도 참여철까지 정보험이 갑자기 주범을 처발라 넣기에 협조를 받아요.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데도. 왜 다 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끝이 확인될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조금 더 쉽게 풀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내다볼 수 없잖아요. 네.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숨쉬고 있는 나와 그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는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작가는 분명히 알았는데 왜 그걸 많이 구현을 못했을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보시라. 네. 배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꾸 미국 드라마 얘기 꺼내서 죄송하긴 한데 미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법정에서 싸움을 해요. 그리고 뭐 한쪽 거대 로펌이 나는 혼자 이름 없는 무명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법적인 성문법 안에 불법 사항을 찾아내거나 계약에서의 한 단어 또는 한 조항을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찾아내게 되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룰은 그게 반드시 선과 악이 아니더라도 그 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춘 법정 대결해서 증거 원칙주의라든지 법에서의 선행법의 문제라든지 증거의 채택 여부, 유효성 여부 이런 것들을 법적인 조항으로 다퉜을 때 분명한 증거와 조항이 있으면 아무리 상대가 강하더라도 이겨야 돼.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게 정의로운 법 구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조국 장관 뭐 가족 수사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뭐 대표 관련한 수사 있고 분명히 증거도 없고 증거 없어. 그리고 그 반박되는 증거는 오히려 더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적인 추징이 도저히 이게 현재 있는 법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그거를 역으로 집행해가지고 검사나 판사나 또는 그걸 원하는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대로 법을 무시하면서 판정을 계속 내리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잘못됐음에도 그거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런 법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인가? 네. 이게 사법부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과연 준법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국가에 대한 4대 의무를 지켜가면서 이게 이 나라에서 봉사하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국가 존재 자체에 대한 이 불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드라마가 그리고 이러한 앞으로 만들어질 드라마가 이런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응징을 진짜 리멤버처럼 총으로 쏴버리는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규정을 통해 갖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법이 필요한 세상, 그게 증명되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따위 법정 드라마, 법으로 갖고 장난질 치는 이런 드라마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법 현실이 이렇게 개판인데, 난장판, 개차반인데. 솔직히 그렇죠. 예. 한동훈이 가라사대 죄가 있으라 그러면 죄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드라마 속에서라도 걔를 난자해버려야지. 그럼. 좀 그런 상상도 못합니까? 상상 못하게 하자. 내 만화에다가 유지 썼다고 지금 그거 전시에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 이런 나라에서 무슨 법정 드라마를 만듭니까? 네. 무슨 법의 정의를 얘기하는 드라마를 맞습니다. 만드냐고. 조금 더 현실이 반영된 법정 드라마. 오늘 완전히 내가 송 나올 수 작가한테 있었으면. 그냥 그야말로 그냥 송 작가한테 그냥 거의 종속돼 버린 그런 평론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 드라마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름답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구석이 남국민의 어떤 고군분투. 헌신을 빼고는 헌신. 헌신을 빼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시방새. 예. 네. 알겠습니다. SBS가 SBS 한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드라마나 영화를 가지고 또 평론을 해야 하는데 다음 주엔 드디어 슈룹 가나요? 예, 슈룹으로 가겠습니다. 네. 수습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전파 공정 얘기 나와야 되고. 중국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할 얘기 많아집니다. 저도 슈룹 너무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